나는 왜 돈을 못 모으지? 라는 질문과 마주하신 분들이 내가 왜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아니면 그릇된 신념이 있나? 내 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라는 거를 셀프 테스트 해보고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신세 챕터스 모임장 시아입니다. 오늘 7번째 책 소개 시작할 건데요. 7번째 아니라 8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책은 역시나 재테크 도서인 돈의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추천드리는 이유가 나는 왜 돈을 못 모으지? 라는 질문을 심리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책이라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푸는 걸로 끝나냐, 그냥 어그로성 아니냐 한다면 이제 책 전반적으로 대차대조표라던가 손익계산서라던가 인생계획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툴을 이용을 해서 아마 신용관리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파트가 있다라는 게 아주 큰 강점인 책이라서 그래서 추천을 할 만하다. 그리고 저자 소개는 그냥 우에하라 치카코라는 웰스 파이낸셜 테라피라는 개념을 만들고 자산 운용을 좀 잘해줘서 입소문을 많이 탔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교육가인 일본 분이 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무설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보통은 저축성 보험, 적립식 보험 이런 거를 권하면서 재무설계 컨설팅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 PWM 지점, 지사 이런 것들 보시면서 나도 저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꼭 거기 안 가셔도 혼자서 돈 관리와 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를 풀어줬는가 라는 거에 있어서 먼저 서문에서는 후기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확실히 자산 운용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는 식으로 신뢰를 심어주고 있구나 라는 전략을 쓰는 걸 알 수 있고 차례를 보시면 저희가 뇌과학 하면 이게 되게 에너지라든가 저희들의 뭐 신경도 손과 발에 더 많이 분포해 있어서 손에 닿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과학도 좀 되게 감도가 높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돈을 모으려면 왜 뇌과학과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는 왜 돈을 못 모으지? 라는 질문과 쳇바퀴처럼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월급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빚이 있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서 소비를 하고 다시 또 월급을 기다리고 하는 그 악순환에 계신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돈과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장이 이제 초반에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편인데 실제로도 그 신용관리 해주시는 컨설턴트 분께서 우수 학생이다, 모범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는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이 1, 2, 3장, 4장까지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파악을 하고 꼭 비싼 돈을 들여서 혹은 뭐 적립식 보험 상품 이런 걸 들지 않아도 재무 설계를 하기 전에 심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장, 6장이 되게 적용하는 곳이에요. 앞쪽은 내가 왜 어떤 심적인 문제가 있지 진단하는 부분이고 또 그걸 어떻게 스스로 가치관을 좋은 쪽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조정을 하고 그 뒤편에는 그러면 이제 심적으로 돈과 맺는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때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어서 한 3번, 4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는 정말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게 제일 첫
질문인데, 이 저자는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 뇌 혹은 무의식적으로 왜 브레이크가 걸려서 돈을 못 모을까라는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어렵다. 놀랍게도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게 뇌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형으로는 제가 만든 소제목은 뇌가 막는 저축인데, 첫 번째는 투자가 무섭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그 자기 주변에 투자로 돈을 날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력한 트라우마로 나한테 있는데, 자기는 보통 심적인 그런 문제는 방어기제라던가 아니면 투사라던가, 즉 남 탓이죠. 나한테 문제가 없어 라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기제가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유형은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은연중에 투자하는 부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하게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 저자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대요. 왜냐면 처음엔 중산층이었는데 대학 입학하자마자 아빠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대학을 그만둬야 되는 위기까지 왔대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해진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역시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라는 그릇된 신념이 생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뇌에 자기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깊게 박힌 그릇된 신념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서 자신의 이런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나 그 신념의 기반이 됐던 경험 자체를 스스로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제 생각엔 아마 1번, 2번도 이제 성장 환경에서 많이 생겼겠지만 세 번째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유형은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계속 찾는다 라는 건데, 여기 나온 사례는 자기가 이제 가르쳐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주면 그걸 바로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그러진 않는다. 대표적으로 2년 동안 자기 강의에 3번이나 온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저 이거 꼭 해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2년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직도 시작 안 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페트폭력을 하기보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쓸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유형을 말해준 게, 자신이 행동할 수 없는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외부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은 되게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거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투자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서든 끝내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그러면은 제가 이미 앞서서 이제 수식어로 쓰긴 했는데 이 원인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뭐 실천하지 않으면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실망하지도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관심을 혹시 크게 주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거에 이렇게 좋은 리액션이나 좋은 보상을 주지 않았으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원형 입장에서는 그냥 해봤자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좀 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 찾는다라는 거라서, 한번 내가 돈을 못 모으고 있다, 아니면은 요즘 뭐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혹은 내 월급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가계부를 한번 적어보시면서 내가 충동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뭐 기분에 너무 휩쓸려서 잘 참다가 폭식하듯이 되게 큰 액수를 막 갑자기 확 긁어버린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제 마음을 소비해서 돌이켜보는 계기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뇌가 막는 저축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자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적인 결과가 다 부작위를 야기한다. 즉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못 모으고 있다면, 돈을 열심히 벌고는 있는데 왜 안 모이지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 파트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하려면 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를 모르는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잘 모르는데 난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대평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이 금융 이해력이라는 개념을 통계적으로 저자는 입증을 해놓은 게 객관적 평가, 자기 평가를 비교를 해놨는데 다들 자기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즉 금융적인 이해도나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레벨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는 훨씬 높은 거죠.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안 한다든지 이런 비율이 높다라는 게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는 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짚어주고 있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두 가지 유형은 뭐 이런 난 투자 몰라도 돼 이런 유형. 두 번째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기사나 기자분들이 쓴 내용을 바로 믿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조회수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아직 함양이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위험도가 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좋다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좋다니까 뭐 보험 같은 것도 가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선택은 사실 본인한테 있는데 정보를 처리하고 이렇게 판단할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를 두 번째로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그 각종 주식 리딩이나 뭐 이런 주식 시황을 알려주는 뉴스 밑에도 계속 띠가 굴러가잖아요. 그 모든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이며 뭐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꿀이 되는 정보만 찾으시는 거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내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수용할 만한 위험 투자 성향이 되는가라는 걸 한번 길러보시는 거를 바탕으로 투자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꼭 알아야 될 리스크 세 유형을 말하는데 시장, 신용, 유동성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장은 아시다시피 저희 내부에 있는 위험이 아니라 외부에서 뭐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터졌다든지 그러면 원자재 값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저의 이사랑은 다른 외부의 리스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장의 리스크를 아셔야 되고 투자할 때는. 두 번째는 신용. 한 줄로 말하면 신뢰 가능한 상대와 거래를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모임 같은 것도 신용 사기의 위험이 되게 높고 뭐 보험도 그냥 지인이니까 팔아줘야지 했는데 사실은 그 지인이 내가 지인이니까 날 속이지 않았겠지라는 그런 인지적인 공백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거래를 하는 그런 리스크도 공부를 해보시고, 세 번째는 유동성인데 저희가 부동산을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럼 내가 부자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회사들이 망할 수 있는 게 월 매출 뭐 100억을 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당장 이번 달에 10억 정도를 거래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매각을 한다고 50억짜리를 매각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막 한 달 내로 3주 내로 이거를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냥 큰 금액이니까 고민도 해야 되고 부동산 자체가 유동성이 되게 낮은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빨리빨리 랩하듯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자가 철칙으로 말을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라. 저희가 숏이라 말하는 그런 단기 투자하지 말고
좀 중장기 10년 이상을 보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자기는 실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으지 마라라는 얘기처럼 되게 뭐 위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만 하시지 말고, 왜냐면 그랬을 때 그 확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망해버리면 나는 그 리스크가 상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어떤 거는 좀 위험 리스크도 있지만 수익률도 또 높은 이런 거에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여기서는 수익이 나고 여기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식의 리스크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게 두 번째 철칙이고요. 세 번째는 고위험 상품은 전체 20%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만 고위험 상품으로 가져가라는 게 저자의 철칙 세 번째, 마지막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 철칙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는 저자의 철칙이지 또 여러분들의 투자 리스크나 정보 수용에 있어서 또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를 더 짚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부정적인 돈과 관련된 가족 경험이 있으면 내 무의식적으로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은 빈칸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 박사님 프로그램에 보면 있는 문장 완성 테스트라든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만하다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념을 써보고 이거는 그릇된 건가 아닌 건가 판단을 하고 이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를 예, 아니오로 쓰는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꼭 친한 친구나 아니면 스스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의 연대기적으로 경험을 셀프 인터뷰를 해보세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건데 이거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보시면서 스스로를 확인해보는 혹은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 책의 매력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처음 소개할 때 말씀드린 세 가지 도구가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신용부채 컨설턴트들도 컨설팅에서 말해주는 건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인생계획표,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내가 비용과 수입 측면에서 현금이 얼마나 돌고 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월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입장에서 내가 뭐 ETF는 얼마 가지고 있고 주식은 얼마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얼마 가지고 있으며, 부채는 다달이 얼마 나가고 또 뭐 어떤 뭐 마이너스 통장 부채는 얼마 가지고 있고 라는 식으로 매월 추적해서 내 부채는 줄이고 내 자산은 또 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차대조표라서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생계획표. 인생계획표 뭐냐 하시면은 여기에 이 책이 정말 좋은 점이 뭐 40대 미혼 여성 혹은 아이가 한 명 있는 부부, 이런 식으로 가족의 유형별로 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금이 얼마나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뭐 부채가 얼마나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하는 게 이렇게 뭐 20, 30, 4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표가 제공이 되니까 나도 미혼이라면은 이때까지는 이만큼을 모으고 이만큼의 부채를 없애겠다라든지, 내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은 돈 모으는 속도가 느리니까 부채라도 꾸준히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자기가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니까 그 세 가지 툴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책은 나는 왜 돈을 못 모으지? 라는 질문과 마주하신 분들이 좀 내가 왜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아니면 그릇된 신념이 있나? 내 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라는 거를 셀프 테스트 해보고 그 그릇된 신념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교정하면서 돈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매월 대차대조표
혹은 손익계산서 혹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인생 계획표를 짜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는 이만큼을 모으고 아니면 이때까지는 이 부채를 다 털어야지라는 식으로 재무 설계를 혼자서 심적인 부분까지 엮어서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서의 책입니다. 돈의 뇌가.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을 정말 잘 쓰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뭐든지 저희 소비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 짜증날 때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돈을 못 모으지라는 것도 사실은 심리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계획을 짜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랩하듯이 얘기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에하라 상이 써주신 돈의 뇌각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다음 책 소개 혹은 책 모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